집사님, 저는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제 9천만 원 가져가신 거 기억하시죠? 공항 출국장 앞이었습니다. 캐리어 2개를 끌고 아내와 나란히 서 있던 오상덕 집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강미 씨의 손에서 여권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망치려고? 어디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 뒤로 형사 2명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예배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66살 윤채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베개에 손을 얹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납작하게 꺼진 그 베개를 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골목길이 보이고 복도에서 이웃집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출근을 하는 시간, 저는 오늘도 갈 곳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기순 씨가 폐암 선고를 받고 16달 만에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밥도 있고 씻는 것도 있고 시간이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린 건 부산 사는 딸의 권유였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된다고, 거기 가면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고. 그 말에 끌려가듯 들어간 예배당이 어느새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여름이면 바자회 음식을 준비하고 겨울이면 연탄 나눔 봉사를 나갔습니다. 교회 자매들과 나눈 밥 한 끼가 그 주에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고 예배 후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텅 빈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도 그 커피 자리에서였습니다. 오상덕 집사, 62의 나이에 항상 깔끔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말씀을 마치 줄줄이 외우듯 인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목사님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의 아내 강미희 씨는 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지만 오히려 더 친근하게 자매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오상덕 집사가 제 옆에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진중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보시고요. 저는 처음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집사님.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날은 성경 말씀을 나눴고 어떤 날은 아픈 무릎 걱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복순 권사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채선 씨, 나도 같이 하고 있어. 매달 꼬박꼬박 수익이 들어오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마다하면 안 되지. 권사님도 하신다고?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는데 교회에서 15년을 함께한 분들이 함께한다는데 제가 뭘 더 의심해야 했겠습니까? 남편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 모아둔 9천만 원. 그 돈이면 평생 아끼며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오상덕 집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믿음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처음 6달은 거짓말처럼 잘 돌아갔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약속한 수익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부산 딸에게 용돈을 보내고 남은 돈으로 교회 헌금을 조금 더 얹었습니다. 오상덕 집사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런데 7번째 달부터 입금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기복이 있는 거라고 조금 기다리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잠깐 상황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는 답이 왔습니다. 전화를 하면 한 번에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신협에서 20년 넘게 회계 일을 했던 저였습니다. 눈이 흐릿해 돋보기를 끼고 처음으로 찬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원금 보장 조항이 없었습니다. 수익 지급 기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 주소는 있었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이게 계약서가 맞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슴 안에서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인터넷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를 검색하니 공유 오피스 주소였습니다. 이 나쁜 인간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계획한 거구나.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상덕 집사와 나눈 모든 문자를 캡처하고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계약서의 허점을 하나하나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기순 씨가 살아있었다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 같이 해결하자. 혼자지만 괜찮아. 나 원래 혼자 잘하잖아. 사람을 의심하는 건 제 성격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였습니다. 교회 자매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 집사님 사업에 투자하셨어요? 저는 수익금이 안 들어와서요. 처음엔 다들 쉬쉬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복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뒤편 작은 카페였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부터 글썽였습니다. 채선 씨 나 6개월 전부터 알았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이요? 응. 근데 말을 못했어. 내가 먼저 권해놓고선 채선 씨한테도 다른 자매들한테도 내가 끌어들인 거잖아. 권사님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떨렸습니다. 71세의 그 손이 겨우내 새벽 기도 나가며 함께 기도했던 그 손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권사님, 얼마 맡기셨어요?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권사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저 혼자는 못해도 둘이면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와 권사님은 조용히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자매들 중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회 망신이다.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저와 권사님 포함해 6명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만 합쳐도 4억이 넘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야. 오상덕 집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건 권사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무작정 들어가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주변을 살피자는 것이었습니다. 공유 오피스 건물 앞에서 저희는 카페 창가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오상덕 집사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성복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상덕 집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고 목사님이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짧은 악수,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기서 나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권사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둘 다 침묵이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목사님도? 모르겠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권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까지 연루됐다면 교회 안에서 진실을 밝히는 일은
상상보다 훨씬 더 험난한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썩은 거야, 이 안에.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기순 씨의 낡은 성경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첫 월급으로 사준 성경책. 그 책이 그날 밤 이상하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안 건 열흘 뒤였습니다. 교회 자매 중 한 명이 몰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강미희 씨가 교회 소모임에서 다음 달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착할 집도 이미 계약했다고, 너무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민, 다음 달.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바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를 내밀고 입금 내역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6명이라고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셨죠? 네. 그렇지만 사기라서요. 계약 불이행은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접수하려면 더 명확한 기망행위 증거가 있어야 해요. 저는 경찰서 문을 나서며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 끝에 서서 멍하니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버리게 두란 말이야.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이었습니다. 채선 씨, 나 지금 강미희 씨 집에 왔었는데 이것 좀 봐.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꽃무늬 표지의 낡은 가계부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금액들. 저는 사진을 확대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피해자 이름, 입금 날짜, 금액, 철이네요. 강미희가 수년 동안 꼼꼼하게 기록해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증거다. 고소장을 제출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가계부 사진,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피해자 6명의 진술서를 모두 갖춰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오상덕 집사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내용 증명 한 통이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오상덕 집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업과 명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 주일 교회는 싸늘했습니다. 아는 척을 안 하는 자매들이 생겼습니다. 예배당 들어서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박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채선 씨, 왜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냥 조용히 돈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이 싸움이 옳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지 남편 기순 씨가 그리웠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말해줬을 것입니다. 당신이 맞아. 끝까지 가. 저는 남편의 성경책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갑고 낡은 표지가 뺨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포기 못해. 9천만 원이 아니라서가 아니야. 이 다음에 또 당할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협에서 20년 넘게 일하는 동안 쌓아온 인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금융감독원 민원팀에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미경 씨. 오랜만에 전화를 하는 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 씨, 나 윤채선이야. 오랜만이지? 잠깐 부탁이 하나 있는데. 미경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채선 씨,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이야기, 오상덕 이야기, 가계부 이야기, 역고소 이야기까지. 미경 씨는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계약서에 가계부에 40명 넘는 피해자 이름이 있다고? 채선 씨, 그거 유사수 신행이야. 형사사건 맞아.
유사수 신행이. 그 단어를 메모지에 받아 적으며 저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경 씨의 도움으로 금융감독원에 공식 민원을 접수하고 오상덕의 차명 계좌 흐름을 추적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를 파일로 정리해 담당 형사에게 다시 가져갔습니다. 가계부 사진, 문자 캡처, 입금 내역, 그리고 오상덕이 공항 근처 부동산을 통해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킨 정황 자료까지. 형사가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채선 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출국 예정일 사흘 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저는 형사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오상덕과 강미. 두 사람은 설레는 얼굴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앞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걸어갔습니다. 집사님. 오상덕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제 9천만 원 가져가신 거 기억하시죠?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미희의 손에서 여권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이 다가서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오상덕이 뒤를 돌아보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미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매님, 잠깐만요. 우리 이야기 좀. 이야기는 법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를 돌았습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총 43명, 피해 금액은 38억 원이었습니다. 오상덕 집사는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목사님은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봉투에 든 건 교회 건축 헌금이었고 목사님 역시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명예훼손 역고소는 수사 과정에서 자동 기각됐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던 자매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채선 씨 덕분에 나도 고소했어. 고맙습니다, 자매님.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선고가 난 날 저는 혼자 법원을 나왔습니다. 오상덕은 징역 4년, 강미희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 재산 몰수와 피해자 배상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제가 돌려받을 돈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봄 초입의 햇살이 법원 계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교회에 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교회 골목 어귀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에 그 빨간 빛이 골목 끝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발걸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건 아니니까요. 권사님이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권사님 팔짱을 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채선 씨, 우리 어디 여행이나 가자. 나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요, 권사님. 저도 못 가봤어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저는 책상 위에 성경책을 집어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군데군데 기순 씨의 연필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채선아, 힘들 때 여기 봐라. 시편 37편. 저는 그 페이지를 찾아 읽었습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남편이 이 말씀을 표시해 둔 게 언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꼭 저를 위해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페이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얇은 성경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남편 베개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오늘은 그냥 먼저 잠들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전에 채선 씨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걷고 있을 것입니다. 9천만 원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낸 사람으로 혹시 채선 씨처럼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두려웠지만 끝까지 버텨낸 기억이 있으신가요? 채선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채선 씨에게 용기가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